자, 문제를 볼게요.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A의 10기 사업연도의 인건비 자료이다. 세무조정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주 A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부급여는 7,200만원, 상여금은 4천만원이에요. 급여 지급기준상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50%. 이게 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는 상여금은 급여의 5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200만원의 50%인 3,600만원이 상여금을 줄 수 있는 한도예요. 근데 상여금을 3,600만원보다도 400만원 초과해서 줬죠. 4천만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초과된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해답을 볼게요. 대표이사 가부 상여금 중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원래 한도는 3,600인데 4천을 줬으니까 이 400만원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분은 대표이사한테 갔으니까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주식회사 A의 임원 중 상무이사 을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퇴직급여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을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7,920만 원이며 주식회사 A는 A에서 4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근무 연수 1년 전 지급받은 총액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근무 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아래 박스가 나와 있죠? 이 박스를 보면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도액을 정하면은 7천 상무이사 의료 퇴직급여 1번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볼게요. 7,92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4와 12분의 8이죠. 4년 8개월 근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696만원이 한도액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줬다고요? 1억 원을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6,304만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죠. 송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6,304만원. 이만큼은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접대비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이 3단계로 하는데요. 먼저 증빙서류가 불비되어 있는 접대비를 무조건 송금불산입하는 겁니다. 아무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이제 두 번째죠. 역시 법정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건당 1만원 이상을 초과하면은 1만원을 초과하면은 이거 역시 송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서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계좌 이체했으면은 계좌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영수증을 받았으면 그 영수증을 받은 내역은 있지만은 법정 증빙 서류 아까도 공부했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1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아예 접대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송금불산입을 합니다. 송금불산입을 하고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증빙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접대비를 다 접대비에서 빼낸 다음에 남아있는 접대비 가지고 한도 초과액이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됐으면 그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서 박스를 보면은 접대비 해당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증빙서류 불비 접대비, 법정 증빙서류 미수치 접대비 이런 것을 다 빼낸 이후에 접대비 해당액에서 접대비 한도액보다도 더 초과된 부분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이렇게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일단 기본으로 12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을 주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접대비가 훨씬 많이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또 따로 있어요.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을 하고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은 적용률을 한 다음에 10%를 합니다. 이 특정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은 계열사 매출액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계열사 매출을 할 때는 굳이 접대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접대비 적용률에다가 10%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 아래 적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률을 보면은 수익금액 일종의 매출액이 해당되는 거죠. 매출액이 100억 이하면은 그 수익금액 곱하기 0.3%를 수익금액 기준 한도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고 100억에서 500억 사이는 100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0.2%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00억 초과한 부분은 0.03%만 인정을 해줘요.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주죠. 즉 이러한 적용률 구조를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매출액이 쭉 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접대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죠. 늘긴 늘은데 체감할 것이다. 이런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도 계산을 해서 회사가 이제 문화접대비를 쓰면은 20%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20%.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은 무슨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계열사한테 어떤 도서 상품권을 선물한다든지 이러한 조금 문화에 해당되는 활동을 같이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더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접대 문화를 좀 건전하게 유도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쪽에 사용할 때 접대비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 한번 이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네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는 올해 2020년도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접대비 지출 금액이 1억 2,6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가 900만 원 있어요. 이 900만 원은 바로 대표이사 상여로 때린다고 그랬죠. 저 아래 해답의 4번에 세무조정을 보세요.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는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젖대비.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500만 원 있어요. 이것이 역시 세무조정 4번 두 번째 보세요. 송금불산입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접대비. 이것은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법정 증명서류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다른 증명서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아니고 분명히 접대 목적으로 썼다. 그렇지만 법정 증명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을 해볼까요? 접대비 한도액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은 기본으로 주어져 있고 수익금 한도죠. 매출액 기준의 한도인데 수익금이 100만 원까지는 100억 원까지는 0.3%, 100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220억 원이 되네요. 이것은 0.2%. 그리고 수익금액에서 매출액에서 60억 원은 특수관계인 매출이에요. 특수관계인 매출은 60억 원은 100만 원 초과 퍼센트가 0.2%니까 0.2%를 곱하고 거기에 10분의 1만 10%, 10분의 1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가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는 거기 10분의 1만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이 7,52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접대비로 해당되는 것은 1번 보세요. 1번 접대비 해당되는 것은 1억 2,620만 원에서 이미 송금 불산입한 것이 두 건이 있었죠. 900만 원이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고 또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접대비가 5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이미 송금 불산입했으니까 빼주면은 회사의 남은 접대비 한도액은 접대비 회사 해당액은 1억 1,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계산한 한도액은 1억 1,1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세 번째 보세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0만 원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자, 기부금 세무조정을 보겠습니다. 기부금 세무조정은 기부금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액. 이것은 아까 접대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것은 접대비예요.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이것을 기부금에 해당되죠.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은 다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비지정 기부금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자, 법정 준비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거,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 그리고 천재재변으로 생길 때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사립학교 등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국립대학병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이렇게 나가는 거. 즉 국가나 아니면 학교 이런데 직접적으로 나가는 기부금이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꽤 높아요. 예를 들어 기준소득금액의 50%가 법정 기부금이에요. 법정 기부금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성이 큰 부분은 한도를 많이 주고 지정기부금은 이 기준소득금액의 10%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 데는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설 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는 기준소득 금액의 10%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랬죠. 정치자금, 향후의 동창회, 종친회 이런 데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부금은 세무조정 때 법정기부금은 이 아래 조그만 화살표를 보세요. 법정기부금은 송금 산입 한도액이 기준소득금액에 곱하기 50%만 5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기준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오른쪽 우리가 제가 그 박스를 하나 오려놨는데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면은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요.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는 기부금이 이미 비용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금이 단기 순이익 만드는데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기부금을 넣고 이제 제일 아래쪽 그 가로 있는 내용을 보세요. 기준소득금액을 구하는 내용은 이 가로 내용을 보면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것이 기준소득금액이 돼요. 왜 2월 결손금을 빼냐면 과거에 결손이 나면은 그걸 먼저 충당해야지 기부금을 쓰면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기준소득금을 소득금액을 구할 때 2월 결손금을 빼요. 자, 그거에 50%를 인정을 해준다. 지정기부금은 역시 기준소득금액이에요. 기준소득금액 그 아래 화살표 보면은 한도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미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뺀 거 거기에 10%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정기부금은 인정을 훨씬 더 법정기부금보다도 적게 해줍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송금 불산입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 감가상각비 대상 자산은 알죠? 보통 이해를 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건설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비 상각 대상 자산이 안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래 박스를 먼저 볼게요. 회사가 계상한 법인 계상액이 있죠. 결산서상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빼면은 회사가 한도 초과 있죠. 상각 범위를 오버해서 계상을 하면은 그 부분은 상각 부인을 하는 거예요. 상각 부인을 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감가상각 범위액보다도 회사가 더 많이 감가상각을 하면은 그 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한도액보다도 더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해서 감가상각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그건 굳이 세무조정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감가상각비도 이런 게 있어요. 정기에서 상각 부인돼 있어요. 정기에 상각 부인된 거. 송금불산입 유보로 정기에 상각 부인된 것이 올해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됐어요. 미달되면 그 미달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올해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아랫줄에 있는 말이에요. 정기로부터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적액 범위 내에서 시인부적액은 그렇죠. 시인부적액은 상각 범위액보다도 회사가 계상한 게 부족하다.
부족한 금액. 그래서 그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됐을 때는 그 금액에 한해서는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 공부할 때 이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곱하기 상각률이죠.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정액법인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그리고 정율법인 경우는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이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죠. 세무상 미상각 잔액. 세무상 잔존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률이 정해져요. 그래서 내용연수만 알면은 우리가 세법 별표에서 상각률을 다 가르쳐줘요. 내용연수만 알면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세법에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자산별, 업종별,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꼭 이 세법 기준대로 운영을 안 하고 이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우리는 이 내용연수를 세법에 정해놓은 것보다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더 적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신고 내용연수 가지고 이 상각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연수를 알면은 이렇게 상각률 표에 의해서 법인세법에 있는 별표에서 상각률을 다 가르쳐줘요. 내용연수가 뭐 1년, 2년, 3년. 예를 들어서 4년을 볼게요. 4년 같은 경우는 정액법은 25%라는 거죠. 그렇죠? 4년은 매년 25%씩 상각을 해야 4년 뒤에는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니까. 4년인 경우에 정율법에는 52.8%가 되는 거예요. 정율법은. 그래서 정율법이 훨씬 상각률이 높아요. 정액법보다도. 정율법은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각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를 그 내용연수를 알면은 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률 표를 보고 상각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A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A의 각 사업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유형 1 또는 유형 2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각 유형에 따른 사업년도별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취득가액이 6만원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했네요. 그러면은 정액법이라면은 2년의 정액법은 매년 50%씩 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2년 정액법 상각률은 50%입니다. 취득일은 10기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유형일은 회사가 10기 그러니까 그 자산을 기계장치를 산 연도에 전부 다 감가상각을 해버렸어요. 세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죠. 세법은 정액법 상각률은 50%예요. 그래서 올해 취득원가의 50%, 내년에 50%를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만 원을 다 인정한 게 아니라 회사의 상각 범위액은 6만 원 곱하기 50% 해가지고 상각 범위액은 3만 원인 거죠. 3만 원인데 회사가 해답을 보세요. 해답 유형 1을 보면은 10기에는 회사가 6만 원을 상각을 다 해버렸어요. 6만 원을 다 해버렸는데 상각 범위는
상각범위액은 3만원이에요. 그러면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 나머지 3만원은 송금불산입, 상각부인액 3만원 해가지고 유보를 한다는 거죠. 왜 유보죠? 세법은 이것이 잔존가액이 3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회사는 잔존가액이 감가상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잔존가액이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자산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더 커서 유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기는 회사는 계상을 할 수가 없죠. 전년도에 다 상각을 해버렸으니까. 세법상은 상각보험액이 3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었죠.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자, 11기에 회사 계상액보다도 상각범위액이 훨씬 커요. 3만원이 커요. 그럼 이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상각부인액을 송급 산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년도 상각부인액 3만원이 송급 산입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 2를 볼게요. 유형 2는 어떻게 회사가 계상을 했냐면은 10기에 2만원, 11기에 2만원, 12기에도 2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한도가 10기에 3만원, 11기에 3만원이에요. 그러면 유형 2의 아래 그 답을 볼게요. 상각범위액은 10기에 취득가액의 50%인 3만원이 상각범위액이에요. 근데 회사는 2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에서 회사가 계상한 2만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두 번째 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11기도 상각범위액은 3만원인데 회사가 2만원이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 근데 12기를 봐요. 12기는 이제 세법상 내용연수가 다 끝나버리면은 나머지 회사가 남아있는 잔존가액이 상각범위가 돼요. 상각범위액이 됩니다. 그 상각범위액이 2만원이에요. 근데 회사는 2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역시 세무조정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 경우는 그대로 세무조정 없이 간다. 라는 게 문제 유형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A는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당 원가 4만원, 판매가 46,000원이 결산서상 수량보다 200개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유를 살펴보니 3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매출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 고객인 B에 인도되었으나 회계 담당자가 제14기 다음 기죠. 다음 기 결산서에 미안합니다. 14기는 단기네요. 단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금이 결제된 15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 매출을 15기로 매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14기에 매출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14기에 나갔으니까 물건이 나갔으니까 14기에 매출 처리해야 될 때 그만큼을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세무조정 한 걸 볼게요. 14기에 매출이 회사가 과소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매출 과소계상 부분을 920만원, 판매가 46,000원 곱하기 수량 200개 해가지고 매출 과소계상에 920만원을 입금 산입하고, 그러면은 이 매출이 과소돼서 했으면 매출 원가도 이만큼 과소대상 됐겠죠. 그래서 원가가 4만원이니까 4만원 곱하기 200개 해가지고 매출 원가 과소계상된 부분 800만원도 송금을 산입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C에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원가 6천만원, 판매가 7,500만원을 적송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12월 31일 날 해당 적성품을 판매하였다. 위탁 판매를 했는데 수탁자가 이걸 팔았어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12월 31일이 해당되는 사업연도에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주식회사 A는 14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14기 안 하고 15기에 회계 처리를 했어요. 역시 14기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15기에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과소계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입금 산입, 매출 과소계상 7,500만원. 따라서 그에 대한 원가는 매출 원가 과소계상이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도 넣어줘야 되죠. 송금 산입, 매출 원가 과소계상 6천만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3번은 이 정기 적금 회사가 은행에 맡긴 정기 적금 얘기예요. 2020년 10월 1일 정기 적금 3년 만기 정기 적금을 가입하고 2020년 12월 31일 3개월이 지났어요. 매월 3억 원씩 총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3억 원씩 총 9억 원을 불입하였다. 이미 경과한 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분에 해당되는 미수이자. 미수이자는 기간은 경과됐는데 아직 받지 못한 부분, 못한 이자죠. 미수이자는 1,200만 원이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수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을 수익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 1,200만 원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미수 수익 1,2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데 세법은 이걸 인정을 할까요? 세법은 원천징수가 되는 수입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계산하기로 돼 있어요. 원천징수가 그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에 한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수익. 금융기관은 이 이자 수익을 줄 때, 그 예금을 한 사람한테 이자 수익을 줄 때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고 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020년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는 이자 수익으로 하지만은 세법상 입금 처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 1,200만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죠. 왜? 회사가 잡아놓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세법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비용은 조금 달라요. 비용은 이제 이자 비용이 해당되는 거죠. 2020년 7월 1일 은행으로부터 얼마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10억 원을 연 12% 이자율로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30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31일,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출하니까 아직 이자를 지급을 안 했어요. 이자를 지급을 안 했는데 그 6개월치에 해당되는 이자가 6억 원이에요. 이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결산서상 미지급 비용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6억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6억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비용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그것을 발생주에 따라서 비용을 잡으면 비용 분야는 인정을 해줘요. 이자 비용 분야는. 이자 수익은 인정을 안 해줬죠. 이자 비용은 회사가 발생주에 따라 처리를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나 임차료도 5번은 그런 문제인데 임대료나 임차료도 원래 법인세법은 원칙은 뭐냐면은 임대수익이나 지급되는 임차료는 그 지급한 날이 도래하는 기준이에요. 지급한 날이 도래하는 그 이자를 약정을 해서 언제 주기로 한 날 입금과 송금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주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임대하였다. 2020년 7월 1일 주 D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 중 일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 기간이 1년이죠. 임대료는 다음 달 7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 A는 이 경과한 미수 임대료 400만 원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수 수익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아직 기간이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처리를 했다는 거죠. 수익 처리를 하면은 그대로 이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미수수익으로 계산. 회사가 차변에 미수수익 4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400만 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임대료 400만 원 회사가 계산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손익기속연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자산가액과 손익, 즉 사업소득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 방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에 원가법을 회사가 선택하겠다 하면은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가법을 선택을 하면은 원가법과 이 시가 중에서 원가법으로 선택한 것과 시가 중에서 낮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 신고를 하려면은 변경 신고 기한이 있는데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2020년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 올해 9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평가 방법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부동산은 각각 그 소재지마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집을 3개를 평균해서 평균으로 가격을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법으로 각각의 상 가격이 있으니까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자, 신고를 하지 무신고 시 평가 방법.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선의섬칠법이 되겠죠.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 그러니까 변경 전에 평가 방법이죠. 회사가 변경 전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 평가 방법. 이 두 개 중에 큰 가격을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이고 그 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썼다가 총평균법으로 임의 변경했다.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인 거죠. 그래서 1번에 선입선출법과 2번에 후입선출법 중에서 큰 것이 세법상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결산서상 평가액과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다른 경우죠. 즉 결산서상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더 적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회사가 재고자산을 더 세법상 평가액보다도 더 낮게 평가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맞춰주려면은 올려줘야 되죠. 재고자산 금액을 올려줘야죠. 세법상 평가 방법이 크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거죠. 입금 산입은 이제 유보라는 처리 형식으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산서상 평가 방법이 세법상 평가 방법보다 오히려 큰 경우, 이럴 때는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회사 재고자산을 깎아야 되니까 송금 산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처리는 다음 연도에 꼭 반대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상 재고자산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평가 이익은 세법상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 인정을 해주지 않은데 회사가 평가 이익으로 평가했다면은 이것은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죠. 회사가 재무제표상의 평가 이익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놨으면 세법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평가 손실은 기업회계 기준은 저가법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시가하고 아니면 원가하고 그 중에서 낮은 걸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인세법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인세법은 원가법을 쓰거나 저가법을 쓰거나 이것을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래 두 개는 송금 산입할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하고 금방 얘기한 거죠. 저가법으로 신고하면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도 평가 손실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은 회사가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포기를 하고 그것을 회사의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세법에서는. 왜? 그러려면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해놓는다면 회사가 대손금을 많이 설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내야 될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회사가 이것을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손금을 회사가 처리를 할 때 매우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고 조정사항과 결산 조정사항으로 나눠졌습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상당히 회계 담당자가 세법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이때 송금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 연도에는 송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 1, 2, 3, 4번은 꼭 이 대손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송금 처리를 해야 된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게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죠. 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대손을 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채무 조정을 받아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이것은 이제 이 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정된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는 게 되죠. 이것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사진행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제 이 압류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산을 그 자산을 경매해서 내가 채권을 해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경매 자체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결산 조정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장부에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 이것을 못 받겠다고 기록을 해야 대손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올해 그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에 회계 처리에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년도에 대손금을 귀속시킬 거냐에 대한 판단을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한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해소할 수 없는 채권. 이런 상태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면은 대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의 아들한테 자손들한테 이 재산만 상속된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만약에 갚을 여력이 있다고 보면은 굳이 대손을 털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및 예상 매출금. 예, 어음수표는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하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외상 매출금도 대손으로 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해수기일이 2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 받기로 한 달로부터 2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손으로 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재판상 화해 등 확정 결과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기재부령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소액 채권이죠. 30만 원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대손금 말고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1%는 못 받겠다. 몇 퍼센트를 못 받겠다. 추정을 하죠. 그러면은 못 받겠다고 회사가 설정한 돈은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대손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 회사가 못 받겠다고 추정된 돈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을 설정을 많이 하면은 역시 송금불산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을 당하는데 세법상의 한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채권 잔액에다가 연말에 채권 잔액에다가 1%나 또는 올해 대손 실적률 중에서 큰 것, 이 퍼센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또는 대손 실적률을 곱하면은 한도액이 나오고 이 한도액보다도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했으면은 그 한도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이 대손 실적률은 이 아래 박스에 나와 있죠. 작년 말 세무상 채권 잔액이 분모가 되고 그 올해 분자는 올해 얼마만큼 대손이 발생했는가. 즉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대손이 몇 퍼센트 발생했는가를 봐서 요것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요것을 곱해 가지고 대손 한대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세 표준과 산출세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지금까지 세무 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빼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세 가지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2월 결손금은 이제 과거 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빼줘야 과세 표준을 구할 때 빼준다는 거죠. 작년에 손실이 났고 올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올해 이익 나는 거에선 세금을 다 걷어가 버리면 약간 놀부심보죠. 다 작년에 결손 난 것은 빼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삼는 거죠. 네,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인정을 해줘요. 10년 전에는 건 2월 결손금이 발생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이런 데는 100% 다 2월 결손금을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법인세를 내라 이거죠. 최소한 40%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작년에 많았다 하더라도 60%만 올해 그 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올해 공제 못한 것은 또 내년에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로부터는 손해는 아니죠. 내년에 또 이익이 나면 내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2월 결손금 공제하고 반대되는 거죠. 작년에 이익이 났고 올해 손실이 났어요. 작년에 이익이 나서 작년에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냈고 올해는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낸 법인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것입니다. 자, 법인세 이제 산출세금, 과세표준을 우리가 구했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 이 아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표에 있죠. 2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만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아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까지 세율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죠. 즉, 이 과세표준이 작은 데는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큰 데는 예를 들어 3천억 초과 회사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는 거죠. 약간의 누진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이 공제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공제 감면세액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연구개발 및 인력 및 연구개발 및 세액공제. 자, R&D를 많이 쓰면은 R&D를 많이 회사가 투자를 하면은 이 공제 감면세액이 생깁니다. 또 어떤 투자세액 공제도 많이 있죠. 특히 지방 같은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이 감면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산세, 뭘 잘못해 가지고 내는 가산세 플러스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이것은 과거에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것을 그 혜택 받은 조건을 회사가 이행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아서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5년 동안 그 기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그 기계를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공제 감면세액을 다시 회사가 토해내야 돼요. 그것을 다시 추가로 내야 돼요. 이것이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는 거예요.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총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주는 거죠.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 수시부가세 이런 걸 빼주면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요약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인세 내용을 좀 요약본을 보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